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레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통계를 보더라도 2000년 이후 매년 15%씩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알레르기에 취약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레르기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코비아니온 대표원장 이판재입니다.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알레르기랑 비염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예. 알레르기 환자분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새삼 느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국에 그 원장님 병원이 이제 예. 있으시잖아요. 코비아니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떤 알레르기 환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세요? 예. 가장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음식을 잘못 먹고 체했다든가 장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두드레기가 난다든가 네. 뭐 가렵다든가 이런 환자분들은 일시적인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 네. 아토피 피부, 그리고 천식 이 세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만성화된 알레르기 질환인데 주로 한의원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비염, 아토피, 천식이요. 예. 그러니까 저만 보더라도 주변에 예전에는 그 정도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토피 겪는 아이들도 많고 예. 어른이 돼서도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알러지는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알레르기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그리스에서는 알레르기아라고 해가 아마 이상 반응,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반응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로 바뀌면서 알로스 해가지고 변형된, 변질된 이런 형태로 바뀌다가 독일로 가서 알레르기라는 말로 갔다가 이게 이제 영어로 알러지란 말로 정착이 된 거죠. 그런데 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알레르기 질환은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반응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인이.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좀 알레르기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아니더라도 온도 같은 거, 기온차로 내가 과민 반응이 일어났을 때도 온도 알레르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증상. 그리고 우리가 광범위하게는 그냥 과민하게 내 몸이 조금 민감해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원과 항체의 어떤 이상 반응이 알러지의 가장 주요 원인이고. 예,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죠. 외부 환경의 어떤 조건이나 자극에 의해서 내 몸이 또 반응하는 것도 알러지 중에 하나다. 예, 그건 일반화된 우리 생활 속에서의 관용어가 된 거죠. 아니, 저도 사실은 어릴 때 그 비염 때문에 정말 무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 때 알러지 증세가 더 심한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게 조금 순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뿌리가 같다라고 봅니다. 이게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인데 그런데 가장 먼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아토피가 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음식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수유를 받는다든가 분유라든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트러블로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그렇게 아기들이 1년 사이에 한 30%, 그다음에 그렇게 조금씩 일어나다가 한 3살 정도가 되면 대충 알레르기 비염이
저 아토피가 먼저 이렇게 가라앉는 경향을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 5세 정도 되면은 대부분 뭐 약한 사람들은 가라앉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한 5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천식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아천식이라 해서 기침도 많이 하고 요렇게 가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사춘기쯤 되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증상이 소아천식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는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이에 따라 가지고 알레르기 질환이 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좀 변하는 경향들을 보이긴 합니다. 아, 알러지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인체 생체 주기에 의해서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보이게 대체적인 됩니다. 증세의 예. 순서가 있다. 예. 근데 가장 처음에는 아토피 증세가 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 아토피가 어릴 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지켜보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뭐 생활 습관이나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아토피나 비염, 천식은 각각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본적으로는 또 원인에 의해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토피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걸 주의 깊게 유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아토피가 나타났다가 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네. 나타날 때 단지 증상이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원인은 비슷한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방금 뭐 아토피, 예. 뭐 그 비염 얘기해 주셨는데 예. 알러지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알러지 증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처럼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대부분 재채기나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의 부드러운 연부 조직, 점막들이 네. 붓게 됩니다. 부어서 이제 숨 쉬는 게 불편해진다든가 뭐 눈이 붓는다든가 목이 붓는다든가 피부가 붓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요 이야기는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이런 우리가 뭐 두드러기가 났으면 네. 내가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걸 바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먹어서 일어난 알레르기는 반응이 별로 본인이 못 느끼는 반응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계란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면은 내가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알레르기가 많이 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내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계란만 먹으면은 피곤하고 소화가 안 피곤해서 되고. 힘도 못 쓰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컨디션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계속 중복되다 보면은 다른 어떤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신다든가 하실 때 조금 그런 어떤 반복적인 질환이 나타난다든가 반복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냥 알레르기의 전신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피곤하다든가 안 그러면 뭐 설사가 난다든가 장에 가스가 찬다든가 이런 어떤 조금 내 몸에 안 맞다 싶은. 예, 그렇죠. 표현을 할 때 내 몸에 뭔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네. 판단되는 음식들은 조금 주의해서 관찰해 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신 그런 이상 증세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몸에 이게 토식 그 독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독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염증으로 예, 그렇죠. 발휘가 되고 그 예. 염증들이 또 쌓이다 보면 정말 암도 되는 거고 큰 질환도 될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내 몸에 안 맞는 음식 찾는 뭐 알러지 검사, 음식 검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레르기 네. 검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IG E에 대한 면역글로불린 E에 대한 검사는 주로 우리 공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오는 환경, 것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진먼지, 진드기니, 네, 꽃가루니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 알레르기, 요건 IgG에 대한 네. 검사인데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 나오는 레벨이나 그다음에 원인을 아시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음식을 피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검사도 하셔서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참고가 되고 많이 도움되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약간의 알레르기 질환이 반복해서 나타나신다든가 하는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그 검사는 어디 가서 하실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네. 내가 불편한 증상을 이야기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 질환이 불편한 질환들이 있다면 이제 의료보험의 혜택 보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새 홈페이지에 보면 검사하는 연구소도 많이 있어서 네. 개인이 뭐 키트로 검사를 하고 싶다 해서 보내드리면 결과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검사해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그 알러지 환자가 꼭 아니더라도 예. 알러지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이현상으로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시기를 알러지가 선진국에 더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식 환자가 한 1,7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뉴질랜드도 6명 중에 1명, 그리고 뭐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도 5명 중에 1명 정도가 천식이나 아토피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는 뭐 흔하지 않은 질환들이고요. 네. 반면 아프리카라든가 조금 개발이 덜 된 나라는 상대적으로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하루에 3번 정도 손을 씻고 샤워도 2번 정도 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네. 약간 덜 씻는 사람들보다 3배 정도 이 알레르기 질환에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막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 예, 너무 네. 깨끗하게 하는 경우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학습을 할 기회를 빼뜨려 버리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더 면역 기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도를 넘었으면서 이게 선진국 패턴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1년에 15%씩 이렇게 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뭐 4명당 1명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에 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도 알레르기는 선진국 쪽으로 진입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긴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보면 이제 그게 아마 천식 환자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죠. 보면 그 영화에서 막 이렇게 그 약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막 호흡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정말 신기해 보였었는데 요새는 뭐 일상에서도 뭐 그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예, 주변에서 굉장히 요새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태니까 특히 알레르기 질환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봐야 근데 이제 됩니다.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쓰고 항상 예. 손은 정말 하루에 한 뭐 10번은 좋게 넘게 씻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감기 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예, 실제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 많이 쓰고 예. 이제 손 깨끗하게 닦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알레르기 환자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뭐 1년 요렇게 네. 코로나가 지금 특별 상황이라서 이렇지만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정착되니까 한 몇 년씩 계속된다든가 예를 들어 2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만실도 굉장히 무균실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어떤 청결한 상황에서 큰 아이들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50대, 60대 우리 어릴 때 그냥 흙을 만지면서 놀한 그런 어떤 세대보다는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 단위보다는 한 5년, 10년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습관이나 환경이 되게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봐야죠. 그렇겠군요. 그게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지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뭐 홍삼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어린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네. 흙을 만지면서 놀리는 게 굉장히 면역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흙 속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라든가 네. 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균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라면 우리가 병이 되겠지만 그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핵균 같은 경우에도 정상을 유발하지 않는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는데 네. 그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걔들을 통해서 결핵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후천적인 면역 기능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막 깨끗한 무균실에서 청결하게 아기를 멸균된 키우게 돼요. 상태로. 예, 그러면은 그거는 도리어 애를 오히려. 어떻게 봐서는 망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면역 시스템도 그러니까 학습되고 그렇죠. 트레이닝이 돼야지 더 예. 강화가 되는군요. 예, 그럴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 일전에 우리 여기 이제 마인드 힐링 시간에서도 그 유전자에 관한 대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정말 제가 흥미롭게 그 전문가 선생님과 대담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 알러지 증세도 혹시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이런 게 높은가요? 예, 일반적으로 양가 부모님이 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50%, 60%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다고 봅니다, 보통. 그리고, 한쪽 부모님 같은 경우도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되게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임신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노출되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네.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인자를 이제 2000년도 넘어서서 인간의 유전인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아토피를 유발하는 그런 유전인자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유전인자를 억제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미생물에 담아서 우리 몸에 주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토피 피부는 억제시키고 면역 기능은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치료법들도 현재 많이 시행 중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거를 잘 분해시키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데 얘들이 또 음식물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 유전자를 이제 조금 조작을 해보니까 이제 음식 알레르기가 없어지더라. 이런 연구도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유전인자가 다양하게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데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음식이 그 알러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정말 음식이 곧 나다라는 이야기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음식에 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알러지 중에 하나가 아토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토피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집에 일단 주거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청결하게 한다든가 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도 분리시켜서 이제 차단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 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공사한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한옥집을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게 황토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황토가 해독 작용이 굉장히 네.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라준 한지가 황토하고 어울려서 수분을 머금었다 뿜었다 하는 천연 가습 효과를 내주게 되죠. 그리고 뭐 창문이라든가 문도 다 한지로 돼서 적절한 수분 조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방 안에 곰팡이가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막아주는 경향들이 천연 있습니다. 가습기 역할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통풍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 한옥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거 환경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무시는 침구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베개라든가 이불이 이제 우리가 주로 호흡기라든가 얼굴을 맞대고 자고 이제 피부가 뭐 짧은 옷을 입으면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 네. 부위라서 그런 부위들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옷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옷, 통기가 잘 되는 옷을 입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피부도 호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자체가 이제 탄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 스키니한 옷으로 꽉 조이게. 꽉 조이게 입는다든가 여자분들도 이제 속옷 같은 경우도 너무 꽉 조이게 입게 되면은 그 조이는 부분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또 마찰에 의해서 어떤 피부 손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옷은 조금 헐렁하게 입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밖에 나가는 어떤 패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 동안은 최대한 좀 헐렁하고 네. 천연면으로 돼 있는 옷을 입으시고 뭐 될 수 있으면은 여자분들 속옷도 조금 풀어서 이제 편안하게 혈액 순환이 되도록 해서 입으시는 게 피부 건강에도 좋고 알레르기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그 호흡이라는 게 코로만 하는 호흡이 아니라 피부도 원활하게 건강하게 호흡을 시켜줘야겠네요. 그렇죠. 피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어떻게 봐서는 우리 코로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주셨듯이 코로 숨 쉬는 것처럼 피부가 숨을 쉬고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피부에 바르는 것도 다 피부가 흡수하고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여자분들은 화장 많이 하시는데 네. 의외로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들 본인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장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렌징을 통해서 최대한 화장을 잘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주무시는 동안은 화장하지 않고 피부를 모공을 최대한 이제 숨쉬게 좀 만들어 주자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간단한 어떤 보습을 해주시는 정도로 화장은 집에서 쉴 때 화장은 그 지우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피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예. 그 부모님들도 너무 괴롭고. 근데 그 아토피 애들은 또 보습이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최대한의 샤워를 줄이시라고 하고 아토피의 치료법을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첫 번째가. 보습. 예, 보습이기 때문에 보습만 잘 되는 거를 해도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생알로에 네. 이제 액만 바르고 난 뒤에 막 나섰다 이렇게 해가 막 아토피에는 알로에만 쓰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그쵸. 알로에가 진정시키면서 보습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네. 그러니까 보습이라는 아토피는 보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토피의 이꼬르 보습을 예, 잊지 그렇습니다. 말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예. 병원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물론 아까 이제 그 비염이나 예. 아토피, 천식이 또 다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질병이다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예. 임상적으로는 그 세 가지 질병 중에서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을까 궁금해요, 저는. 예. 환자의 숫자를 봤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염, 네. 예. 가장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고, 근데 생활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아토피 쪽에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본인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조금 적극적으로 음식이나 그다음에 회피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토피는 자기가 하는 음식이라든가 원인이 뭔지를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고 음식을 되게 조심하시면서도 순간적인 방심이 또 증상을 확 일으키기 네.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좀 민감한 음식들이라든가 항원을 네. 골라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토피 환자분들은 사실 또 그 엄마 아빠의 유전적인 것, 그 태내에 예. 있을 때의 어떤 환경이나 음식 섭취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사실은 좀 심하더라도 뭐 훌쩍훌쩍거리는 거니까 외부로 드러나질 않는데 아토피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얼굴 같은 데도 나타나니까 네. 대인을 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을 우리가 조금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음식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뭐 유아기 때는 그러면 음식을 이제 분유를 주든지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애들이 조금 이상 반응이 있는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자꾸 토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 미리 조금 관심을 네. 가지고 찾아내면은 빨리 예방이 되는데 아기는 불편한데 표현은 못하고 엄마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좋다는 음식들은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뭐 분유도 주고 산양유도 주고 네. 막 이렇게 초유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좋다는 걸 다 줬는데도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좋은 걸 줬다라는 것보다는 아기의 반응을 조금 더 미리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릴 때는 뭐 소화장애라든가 먹고 자꾸 애가 뱉어낸다든가 이런 데서 쉽게 어떻게 보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다라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아이에게 잘 맞는 음식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생후 한 3, 4개월 됐는데 그 아토피가 나타난다든가 하면은 원인은 그 앞에 뭔가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원장님과 알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알러지와 음식의 연관성이 너무나 깊고 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 나의 위와 장으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또 이제 배출되는 거니까 장과의 연관성이 뗄래야 뗄 수가 없겠네요. 예, 우리 몸의 장은 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밸런스가 이제 조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질환에 의해서 그리고 먹는 약에 의해서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실제 흡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이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면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라면은 꼭 장의 어떤 컨디션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에서도 이제 미생물 밸런스를 깨버리니까 쥐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알레르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검사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드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음식도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본인이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이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게 내한테 좋다라는 그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다는 음식이고 유익한 음식을 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 대변이 좋지 않다. 가스가 많이 찬다. 이렇게 된다면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들을 보고 그게 반복된다라면은 이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제 장이라는 곳은 우리의 이제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이 장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 건강함이
뭐라 그럴까 느슨해지면서 예. 이 독소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몸으로 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를 먹을 때마다 알레르기가 두드러기가 생기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뭐 10번이면은 한두 번밖에 안 생기는데 그것도 알레르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단지 고등어를 먹었을 때 내 몸의 장의 컨디션이 좋으니까 얘들을 분해를 해서 해독을 해서 내 몸에 맞지 않은 어떤 물질들은 그렇죠. 혈액 속으로 안 보내고 네. 다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뭐 약을 먹어서 장의 밸런스가 깨졌다든가 이럴 때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정상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장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이 느슨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뭐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미생물 균형이 깨지니까 네. 장이 이렇게 탄력을 잃고 느슨해지는 그렇죠. 형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요새 뭐 새는 장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죠. 장 누수 증후군 예, 예.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하죠. 하는 게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장인데 미생물이 이제 지배하는 인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장 건강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장을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항상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네. 옛날 음식 좀 그리고 맛없는 음식 곡물도 가공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뭐 고구마, 감자 이렇게 좀 원래대로의 음식을 먹게 되면 섬유질이 많으니까 이 미생물들이 섬유질을 먹이로 많이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요. 인스턴트 음식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일단 뭐 단 거라든가 이렇게 실제 그 미생물에게 좋지 않는 성분들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영양이 농축돼가 있죠. 그래서 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다가 자꾸 지방으로 축적은 많이 되는데 얘들이 미생물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에는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음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조금 줄이시고 조금 자연의 음식을 그리고 거친 음식 좀 못난 음식. 예전에 제가 유기농 음식들을 한번 네. 먹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 가지고 오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쵸. 되게 작고 막 상처도 나 있고 심지어는 뭐 배추 안에 막 벌레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음식들이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 음식을 고를 때도 너무 번들번들하게 때깔 났는 거 아니고 상처나고 벌레 먹었는 그런 음식이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자연식을 많이 네.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니 그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텃밭에서 예. 이렇게 그 야채를 가꿔서 저를 먹으라고 주셨는데 예.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지렁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어머 거기 뜯어보니까 지렁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쩌냐 미안하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건강한 음식이라는 그렇죠. 증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현대인들은 예. 지금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많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가공된 음식, 단 음식,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외식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너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장이 느슨해지고 예. 장이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새면서 예. 그런 나쁜 균들이 온몸에 이제 자꾸 퍼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거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음식, 자연의 음식들, 뭐 섬유질들 이런 음식들을 이제 자꾸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느슨해진 장이 좀 이제 탄탄해지고 탄력성이 생기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단 섬유질이 많이 들고 네.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들을 많이 드시면은 그런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들을 보면 요새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컬러 푸드라고 네. 하는데 그린 푸드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채소류죠. 뭐 푸른색 그 채소류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노화라든가 이런 걸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붉은색 뭐 주로 토마토, 딸기 이런 붉은색 음식들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네. 혈관도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호박이라든가 고구마처럼 노란 음식들은 예, 항암 작용들이 되게 많아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 푸드라고 해서 네. 이제 뭐 마늘, 양파 네. 이런 것들은 항바이러스 효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띄우고 면역력을 많이 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랙 푸드라든가 그다음에 퍼플 푸드 네. 이런 종류들은 항산화, 항노화 네. 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어떤 쉽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컬러 푸드를 많이 이제 섭취를 주로 하시면은 물론 영양제를 뭐 사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드신다면은 우리 몸에 부족한 성분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고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 기능에 대한 밸런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뭐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걸 세세하게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냥 그 골고루 다양한 컬러의 음식들을 고루고루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특히 뭐 야채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식으로 뭐 섞어서 드신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00년 이후로 매년 15%씩 그 알러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곧 그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도 큰 것 같아요. 예, 알레르기 원인은 아까 앞에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이제 유전인자라든가 뭐 부모님한테 받았는 네. 것도 되게 크지만은 변하는 어떤 환경의 영향도 되게 크죠. 그래서 실제 서울에 사시는 분과 지방에 사시는 분들, 서울 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특히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다라고 더 하거든요.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활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는 물론 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주거,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하는 호르몬들이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염증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염증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몸은 점점 알레르기에 민감한 상태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알레르기를 좀 더 악화시키는 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와 염증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고 염증이 이제 다발성으로 계속 온몸에 구석구석 많아지다 보면 예. 그것이 이제 독소로 작용해서 예. 알러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역시 그 알러지에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뭐 여유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몸에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된다든가 하면 이게 실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이렇게 다운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면역 기능을 굉장히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뭐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도 많이 하지만 알레르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도 그게 실제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 치료에. 예, 뭐 물론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좀 산에 들어가서 자연과 친숙해진다든가 산에서 우리 왜 풍림욕이라고 하죠. 바람 맞고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자유가 없는 바쁘게 사시는 현대인들이라면은 잠시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한다든가 조금 그래서 요새 트렌드가 왜 뭐 불을 보고 있는 불멍이라든가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게 그게 어떤 좀 명상처럼 거창하진 않아도 그런 하나의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그렇죠. 이제 들거든요. 지치고 스트레스에 힘든 나에게 잠시나마라도 어떤 쉼의 시간을 주는 그렇죠. 것이 예. 나에게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예. 길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조금 작은 분들은 그렇게 멍 때리는 걸로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조금 기질적으로 내가 조금 심각하다면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라도 꼭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좋은 음악을 듣고 네. 차분하게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러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외부 환경의 조건을 잘 다스리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정말 나의 어떤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명상이 됐든 요가가 됐든 어떤 나만의 힐링 방법을 찾아서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예. 꼭 필요한 치료 방법이다. 예, 실제 음식을 내가 가려 먹고 원인되는 음식을 피하는 건 조금 소극적인 치료 방법이 네. 되죠. 그러니까 내가 회피하는 방법밖에는 되지가 않는데 실제 명상을 한다든가 내게 맞는 약을 먹는 것도 조금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명상이라든가 안 그래도 종교적인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각 자기가 그쵸. 처한 종교 상황에서 조금 기도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하는 것도 다 그게 굉장히 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사실 내게 어떤 질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 증세에 되게 집중하고 그렇죠. 또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치료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됐든 명상이 됐든 요가가 됐든 예.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질병에도 가장 중요한 그 선제 치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결과적으로 항원항체의 어떤 민감도 때문에 네, 오는 거지만 네. 실제 예전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지어 어떤 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 기생충이죠.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구충제를 먹고 없어지는 바람에 실제 이 면역 기능들이 그 기생충과 싸우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이 이 싸울 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오갈 데가 없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있군요. 예, 그래서 네. 그걸 위생가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패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음식주의 밸런스도 깨졌지만 우리 정신의 밸런스도 많이 깨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든지 명상을 하시면 그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세로토닌이라는 뇌분비 그렇죠. 물질이 왕성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또 하는 가장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면역력을 예. 증가시켜주고 예.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니까 절대적으로 현대인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네요.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특히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한테는. 예. 오늘 그 알러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꼭 당부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 알레르기를 우리가 흔하게 저도 많이 듣는데 체질이 변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해서 알레르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알러지가 한번 이렇게 생겼던 사람들은 그렇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 발현되지 그렇죠. 않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었는데 없어져가 현재 불편하지 않다라면은 내 몸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지 절대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네. 언젠가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하면서 굉장히 막 방심하고 함부로 이렇게 몸을 그쵸. 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진 않고 내 몸이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꼭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이 증세가 안 나타나더라도 예. 그건 내 몸이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예. 다만 발현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5년, 10년 뒤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지긋지긋한 알러지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정리해보자면 이제 음식과 예. 어떤 나의 생활 라이프 습관, 외부 조건 등을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도 잘 다스려서 우리가 행복한 세로토닌과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가 같이 이루어지면 알레르기로부터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오늘 선생님 정말 귀하신 말씀,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알러지 증세가 조금만 완화되더라도 나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유용한 팁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응원드립니다.